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세트의 손상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테스트 시점에서 데이터가 손상된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서 이 손상된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테스트 데이터세트가 손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러한 손상된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볼 예시는 바로 Adversarial Example입니다. 흔히 적대적 예제라고 불리는 데이터인데요. 일반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은 어떤 공격자로부터 악의적으로 어떠한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보기에는 기존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로 보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크기의 퍼털베이션 혹은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딥러닝 모델의 판단을 바꾸는 경우가 바로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의 판단을 바꾸는 그런 공격을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하고요. 이 Adversarial Example은 사람이 보기에는, 즉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원본 이미지와 거의 동일하게 보이게 되고요. 이때 삽입되는 퍼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져 있는 상수값인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로 일반적으로 constrained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퍼털베이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Adversarial Attack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델이 강건하게 동작한다 라는 것, 즉 우리 모델의 로버스트네스는 크게 두 가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는 이러한 퍼털베이션이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도 모델이 여전히 올바르게 좋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손상된 경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절하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는 이 Adversarial Example은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할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떠한 악의적인 공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딥러닝 모델의 판단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작은 크기의 퍼털베이션을 섞는 것을 이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Adversarial Attack에 대한 목적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Adversarial Attack 과정 자체는 일종의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함수값을 최대화시키거나 혹은 최소화시키는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로 흔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Adversarial Attack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F는 우리가 공격 대상으로 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예시는 모델이 원래 특정 클래스라고 인식하고 있던 그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공격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이는 예시는 특정 공격 대상 모델이 단순히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은 단순히 분류 결과를 바꾼다는 측면에서 비표적 공격이라고도 부릅니다. Non-targeted attack이라고 불리는 공격인데요. 물론 특정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targeted attack도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 보이는 예시는 단순히 분류 결과를 바꾼다는 측면에서 Non-targeted attack이라고 불리고요. 원래 원본 이미지에 대한 분류 결과를 fx라고 했을 때 fx가 아닌 다른 클래스로 인식이 되도록 만드는 x를 찾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D 같은 경우는 디스턴스 매트릭인데요. 흔히 L2나 L1 혹은 L-infinity와 같은 그런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 X가 있을 때 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dversarial Example인 X가 있다고 하면은 X와 X 사이의 이 디스턴스 매트릭이 바로 펑션 D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본 이미지 X와 최대한 거리가 가까운, 즉 이 거리 값을 미니미제이션 하는 겁니다. 즉 여기 보이는 수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ST는 search 대시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지 X에 대해서 원래 모델의 판단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내뱉도록 하는 Adversarial Example인 X를 찾는 문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Adversarial Example인 X 중에서 원본 이미지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X를 찾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argmin은
어떠한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X스타를 찾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자체를 리턴하는 함수가 argmin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디스턴스를, 즉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스타 중에서 이 디스턴스 값을 최소화시키는, 즉 원본 이미지와 최대한 가까운 X스타를 찾는 문제가 일반적인 Non-Targeted Adversarial Attack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찾은 결과인 X스타가 최종적인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델 F에 대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원본 클래스가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이미지 X를 조금 변경해서 이 클래스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X스타를 만들 건데, 이때 가능한 원본 이미지 X와 최대한 거리상 가까운 X스타를 찾도록 만드는 것이 이 Adversarial Example의 오브젝티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러면 우리가 디스턴스 매트릭으로는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pnorm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선형대수학에서 노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pnorm 같은 경우는 어떠한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엄밀히 Adversarial Attack에서는 그 perturbation, 즉 원본 이미지에 삽입되는 그 perturbation 노이즈에 대한 크기를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저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 pnorm이라는 것은 어떠한 주어진 벡터의 크기 값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디스턴스 매트릭 중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이 공격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pnorm을 사용해서 우리가 삽입하고자 하는 perturbation의 크기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pnorm 기준으로 perturbation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adversarial noise, 즉 이 perturbation의 크기를 constrain하기 위해서, 즉 제약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pnorm이라는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흔히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볼 수 있는 이 L2 nor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 형태로 바운더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흔히 L2 볼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볼처럼 생겼다고 해서,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흔히 점 X와 점 Y 사이의 거리를 구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디스턴스 매트릭이고요. L2 놈의 디스턴스 매트릭 공식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각각의 축마다 이 벡터 값의 원소 크기에 대해서 제곱을 취해서 그걸 전부 다 썸메이션 해줍니다.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런 합계에 대해서 제곱근을 취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 벡터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n차원 벡터라고 하면 총 n개의 원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이 축들에 대해서 이 제곱의 합을 취한 다음에 거기에 제곱근을 취해서 그것이 바로 흔히 알려져 있는 L2 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러한 크기가 이러한 L2 놈 기준으로 특정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제약 조건을 걸어주게 되면 이 입실론이 충분히 작은 크기의 상수라는 가정하에 인간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상수라면 이러한 크기를 지키는, 이러한 크기 조건을 만족하는 펄터베이션을 이미지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지 않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Zero 놈과 L1 놈, L2 놈, 그리고 L infinity 놈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adversarial attack을 수행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디스턴스 매트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L0 놈 같은 경우는 변경된, 즉 보시면은 이 각각의 축들마다 제곱의 값으로 0을 붙입니다. 즉 0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아니기만 하면 이 항은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0 놈이 의미하는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변경된 픽셀의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dversarial attack에서는 원 픽셀 어택이라고 해서 단 하나의 픽셀만 변경해서 분류 결과를 바꾸는 공격도 존재하는데요. 흔히 알려져 있는 이 원 픽셀 어택이 이 0 놈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입실론 값을 1로 설정하고 이 perturbation의 constraint로 0 놈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명시를 한다면 실제로 이미지상에서는 픽셀 하나만 바꾸어서 공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L2 디스턴스 상으로 이미지가 변경이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인간의 지각과 비교적 유사하다고 알려진 것이 L2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2 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adversarial attack을 할 때 많이 고려되는 디스턴스 매트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adversarial attack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 방법으로는 Fast Gradient Sign Method가 있습니다.
이건 흔히 줄여서 FGSM이라고도 불리는 공격 방법인데요. 이 공격 방법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고차원 공간에서 선형적인 행동은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에 sufficient하다, 충분하다 라는 아이디어인데요. 확인해 보시면 정말 선형적으로 한 번만 변경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Adversarial Example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기도 합니다. FGSM은 이미지를 단 한 번의 스텝만큼 변경해서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한 다음에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러한 구해진 기울기를 이용해서 단 한 번만 싱글 스텝만 변경을 해서 만들어진 퍼터베이션을 그대로 넣어줌으로써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인풋 뉴런들, 즉 인풋 픽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풋 레이어에서는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인풋 레이어에서 각각의 뉴런들은 각각의 픽셀로 흑백 이미지라고 했을 때 각각의 픽셀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FGSM 같은 경우는 L 인피니티 놈을 사용해서 각각의 픽셀들이 최대 입실론만큼 변경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비용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각각의 픽셀들을 입실론만큼 변경하는 공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인 함수는 말 그대로 부호함수라서 이 그레디언트 값이 음수면 -1이 되고요. 그런 부호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가 이 공격자가 공격하고자 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고, 이 가중치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중치에 대해서 이미지 X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즉,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미지 X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현재 이미지 픽셀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픽셀들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야 이 로스가 증가할 것인지를 그 기울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울기에서 단순하게 각각 픽셀들마다 -1 혹은 1 혹은 0으로 이 부호만 취한 다음에 입실론을 곱해주게 되면 그냥 각각의 픽셀들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입실론만큼씩 변경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cost value, 비용함수의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픽셀들, 엄밀히는 흑백 이미지일 때 모든 픽셀들인데요. 이 모든 인풋 뉴런들을 입실론만큼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차원 공간상에서 Adversarial Attack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다고 했을 때 클래스 0과 클래스 1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미지 X는 원래 클래스 0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X1축과 X2축에 대해서 각각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을 고려하게 되면 X1축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이 되겠죠.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X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인을 취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X1과 X2 축 각각에 대해서 이 기울기에 사인을 취한 것에다가 입실론만큼을 곱해서 더해준 것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런 식으로 Adversarial Example이 만들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FGSM은 단 한 번만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공격 자체가 매우 빠르게 수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다 정밀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간단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Projected Gradient Descent라고 불리는 흔히 알려진 PGD라고 하는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되게 간단한데요. 그냥 Untargeted Attack이라고 했을 때 특정 시점, 이거는 그냥 FGSM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FGSM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이렇게 PGD를 사용하게 되면 Untargeted Attack을 할 때 바로 이러한 공식으로 업데이트합니다. T 시점에서의 이미지가 있을 때 현재 시점에 대해서 비용함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 부호함수를 취해서 각각의 픽셀들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비용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 스텝 사이즈는 알파만큼 밟는 것입니다. 실제 스텝 사이즈로 알파만큼만 취하고, 즉 입실론 대신에 알파를 취하는데요. 전체 범위를 입실론으로 설정하고 매 스텝마다는 그것보다 작은 크기인 알파만큼만 이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T 시점에서의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시켜준 뒤에 이것이 맨 처음 출발했던 초기 이미지에서 이 S라고 하는 P-norm 바운더리 안에 속할 수 있도록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프로젝션 기호는 그 선형대수학에서의 프로젝션,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기하학적인 의미에서의 프로젝션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매번 업데이트를 하되 입실론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에서는 이 S만큼의 공간에 이 집합에 포함되는 공간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매번 업데이트하되 이러한 공간 안에 존재하도록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안쪽으로 프로젝션 시키고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입실론 바운더리 안에 속할 수 있도록 프로젝션 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 인피니티 어택에 한해서 이러한 PGD 어택은 이 FGSM 어택을 반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PGD 어택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한된 방법이기도 한데요. 앞선 예시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흔히 우리가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옵티미제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거는 f of x가 f of x 스타와 다르다는 점, 바로 이것이 컨스트레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디스턴스를 최소화시키는 옵티미제이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부르고요. 현재 예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입실론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즉 원본 이미지가 많이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실론 범위만큼만 변경될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제약을 지키기 위해서 매번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더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많은 스텝으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스텝을 밟아서 여러 차례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번만큼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업데이트가 아무리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러한 입실론 바운더리 안에 속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혹시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픽셀이 이러한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경우 단순하게 각각의 축에 대해서 프로젝션 시켜줌으로써 이러한 범위 안에 항상 들어와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타는 모델의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X는 입력 이미지, Y는 X에 따르는 타겟, 레이블이 되겠고 이 로스 같은 경우는 원래 학습에 사용하는 그 학습 비용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스텝을 밟아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을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은 이 FGSM에 비해서는 보다 정밀한 Adversarial Example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타임 때 Adversarial Example이 들어왔을 때 Adversarial Example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Adversarial Training입니다. Adversarial Training은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델을 Adversarial Example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을 더욱 로버스트하게, 더욱 강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가 방금 설명드렸던 PGD Learning인데요. 즉 우리가 Adversarial Example을 PGD 어택으로 만든 뒤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PGD 어택으로 만든 뒤에 그것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만들면, 즉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다시 원본 클래스로 정상적으로 분류하도록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실제 테스트 타임 때 Adversarial Example이 들어왔을 때 로버스트하게 동작하는 모델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irst Order Attack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미분을 해서 그 1궤도 함수를 사용해서, 즉 1차 미분, 한 번만 미분하는 방식 1차 미분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Adversarial Example 중에서 강력한 공격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PGD를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것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PGD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versarial Training의 일반적인 오브젝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적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안쪽에 보이는 Inner Approximation이 바로 PGD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보이는 항은 이 PGD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이 Maximization Problem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모델에 대해서 이 X에 대해서, 즉 X 플러스 델타에서 이 델타가 펄터베이션이 되겠고요. 즉 이 델타가 특정 바운더리 안에 속하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대한 모델에 대해서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을 이 로스를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는 것은 이것을 최대화하는, 즉 비용을 최대화하는 Adversarial Example을 찾는 문제로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찾은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전체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데이터 X와 Y를 샘플링하는 거고요. 이 X랑 Y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attack을 통해서 adversarial example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바로 안쪽에 보이는 이 inner maximization problem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로스 값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민맥스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격을 하고 그렇게 공격이 수행된 결과에 대해서 다시 로스를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알려져 있는 이 adversarial한 러닝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민맥스 게임, 즉 게임 시오리에 입각한 목적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래의 클래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러한 학습 방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의 손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예시가 바로 iClear. 2019년도에 발표되었던 논문인 Benchmarking Neural Network Robustness to Common Corruption and Perturbations 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보다 일반적인 데이터 손상과 perturbation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 corruption과 perturbation은 adversarial example에서의 perturbation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perturbation은 어떤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perturbation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perturbation이나 corruption에 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corruption은 일반적인 이미지 손상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에 노이즈가 끼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할 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요. 조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그런 식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를 처리할 때 그러한 이미지에서 corrup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orruption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딥러닝 분야에서 이러한 분야의 초기 연구 설정을 열어준 논문 중 하나가 바로 iClear 2019년도에 발표된 본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말 그대로 벤치마크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딥러닝 모델의 로버스트네스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Worst Case Adversarial Perturbation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모델에게 동작하는 이 모델의 비용함수를 증가시키는 adversarial perturbation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모델이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adversarial perturbation이 들어왔을 때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얼마나 로버스트하게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서 다루었던 adversarial example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러한 adversarial attack에 대한 robustness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된 연구가 많았는데요. 본 논문에서의 초점은 바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common corruptions와 그리고 이 perturb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상에 대해서 얼마나 로버스트하게 동작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이런 노이즈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촬영한 이미지에는 이 노이즈가 끼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동영상 등을 촬영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블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치대에 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런 가우시안 블러나 모션 블러와 비슷한 현상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블러에 대해서도 이 모델이 로버스트하게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패턴 같은 현상이 존재할 수 있고 섀도우와 같은 정보가 바뀌는 것 또한 전형적인 콜옵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콜옵션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모델이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iClear 2019년도에 나왔던 벤치마크 논문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손상된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넷 C라고 하는 벤치마크를 제안하는데요. 콜옵션이 발생한 말 그대로 이 corrupted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개의 다양한 손상 타입을 제공합니다.
이미지넷의 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15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손상된 이미지를 함께 추가적으로 제공해서 이 밸리데이션 이미지 세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네트워크는 이미지넷 C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직접적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이제 그것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고, 직접적으로 이러한 손상된 데이터 세트로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이러한 손상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테스트 타임 때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이 연구 분야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코럽티드 에러라는 걸 제안하는데요. C2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베이스라인 모델, 즉 얼렉스넷 모델과 비교해서 얼마나 우수한지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로 학습된 얼렉스넷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얼렉스넷과 정확도가 같다면 100%, 즉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어떤 메소드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더 에러율이 낮다면 이 값은, 즉 이 C2 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기존의 베이스라인 모델인 얼렉스넷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수한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모를 사용하지 않고 후속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분자 부분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C 같은 경우는 corruption 타입인데요. 말 그대로 15개 중에서 어떤 손상 예시를 가져올 건지를 의미하고, 이 C는 severity라고 해서 이 손상마다 얼마나 손상을 심하게 적용할지 그 severity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verity가 5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끼어 있거나 하는 방식 등으로 이러한 손상이 더욱더 많이 가해지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상 케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이 severity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탑 1 에러의 평균값을 취하는 겁니다. 이 탑 1 에러를 구해서 그것이 얼렉스넷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먼저 이미지넷에 대해서 15개의 서로 다른 이 손상에 대한 카테고리를 제안하는데요. 15개는 또 크게 4가지에 속하게 됩니다. 먼저 노이즈 계열이 있는데요. 이 노이즈 계열에는 가우시안 노이즈, 샷 노이즈, 임펄스 노이즈가 존재하고, 이 블러 계열에는 디포커스 블러, 프로스티드 글래스 블러가 있고, 이 모션 블러, 줌 블러와 같이 총 4가지가 또 존재하고요. 이 날씨 기후와 관련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으로 총 3가지 타입이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브라이트니스도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디지털 카테고리로는 이러한 이 JPG와 같이 일종의 압축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상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손상 타입들은 5가지 시비얼리티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이 시비얼리티가 낮을 때부터 높을 때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상에 대해서 4가지 일반적인 타입으로 이 그룹화를 해서 총 15가지 타입이 존재하는 형태로 이 corrupted 데이터 세트를 구성합니다. 또한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common perturbation에 대해서도 관련 데이터 세트를 벤치마크로 제안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타임 시리즈에 따라서 이미지가 변경되는 형태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perturbation을 서서히 가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퀀스, 즉 이 이미지가 시간에 따라서 변경되는 이러한 시퀀스는 30프레임 이상으로 구성되고요. 이 각각의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에서, 즉 이전 이미지에서 일종의 perturbation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에 대해서 perturbation을 가한 것으로 서서히 이미지가 변경되는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이때 모델이 이러한 perturbation에 대해서 얼마나 로버스트하게 동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flip probability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이 서로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면 1이라는 값이 리턴되는 함수가 여기 보이는 함수고요. 그래서 perturbation 시퀀스들의 총 개수가 m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 시퀀스에서 프레임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전체 시퀀스를 다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시퀀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프레임들을 봐야겠죠. 이 모든 프레임들은 이제 프레임 2부터 출발을 해야지 이전 프레임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2부터 n까지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 P는 perturbation 타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각각의 perturbation들마다 FP라고 하는 evaluation 매트릭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이 다른 클래스로 분류되는지 평가합니다. 즉, 이 분류 결과가 플립되었다면, 즉 뒤바뀌었다면 로버스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분류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적을수록, 즉 낮을수록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데이터 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corruption 및 perturbation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한 코드와 함께 제공하는데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더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은 C2를 이용했을 때 바로 다음과 같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메서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어그믹스라고 하는 방법이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 어그믹스가 정확히 어떤 방법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알아볼 메소드는 어그믹스라고 불리는 메소드인데요. 이 논문은 iClear 2020년도에 발표되었으며 전체 코드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모델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 논문의 full name은 Ogmix, a simple data processing method to improve robustness and uncertainty입니다. 말 그대로 학습할 때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를 거쳐서 모델의 강건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인풋 믹스업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어그믹스이기 때문에 이 믹스업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풋 믹스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iClear 2018년도에 나왔던 논문은요. 학습을 진행할 때 하나의 배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랜덤하게 두 개의 샘플씩 묶어서 이 두 개의 샘플씩 페어링을 해서 믹스업을 진행해서 X햇과 Y햇을 만듭니다. 이때 정확히 믹스업은 바로 이런 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요. 이 람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섞을지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데이터는 i라고 하고 두 번째 데이터를 j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i번째 이미지와 이 j번째 이미지를 서로 람다만큼의 파라미터로 섞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섞은 것이 x햇이고요. 레이블을 섞은 것은 y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샘플을 뽑아서, 즉 하나의 페어 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샘플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 두 개의 샘플에 대해서 믹싱을 진행해서 이렇게 섞여져 만들어진 데이터 x햇과 y햇을 실제로 학습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두 개만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이 고양이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고 강아지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믹스업을 진행하게 되면, 특히 이때 람다 값이 0.5였다고 하면 믹스업을 수행한 결과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0.5라고 하면 정확히 반반씩 이미지가 섞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도 이미지가, 즉 인풋 레이어 단에서 이미지가 절반씩 각각 픽셀들마다 절반씩 섞인 형태, 즉 인터폴레이션이 수행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레이블 또한 마찬가지로 0.5와 0.5로 이미지가 섞인 비율과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알아볼 것은 컷아웃인데요. 이 컷아웃도 전형적인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컷아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랜덤 픽셀을 중심으로 놓고 단순하게 이렇게 회색깔, 정사각형 모양의 패치를 덮어 씌우는 메서드로서 간단한 이미지 증진 효과, 즉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으로는 컷 믹스가 있는데요. 컷 믹스는 ICCV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으로 이 믹스업과 컷 아웃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기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분류 성능과 로컬리제이션 성능,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 이 세 가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컷 믹스 알고리즘의 핵심 동작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컷 믹스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 x1과 x2를 먼저 골라줍니다. 그 다음에 x1에서 랜덤 패치를 복사한 뒤에 이 x2에서의 같은 위치에, x2에서 동일한 위치의 패치에 붙여넣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아이디어는 심플하죠.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는 약간 얼티팩트가 있고 조금 어색해 보이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모델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정상적으로 학습하여 이미지 분류, 그리고 이 지역화, 사물 탐지까지 이 세 가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소개하고자 했었던 논문인 어그믹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어그믹스 또한 마찬가지로 일종의 데이터 전처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기법으로서 어그믹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그믹스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모델의 강건성과 uncertainty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오버헤드가 적다는 이점이 있고요. 구현 또한 매우 간단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이 믹스업과 이 컷 믹스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데요. 이 데이터 증진 기법으로서 사용하기에 믹스업과 컷 믹스는 어떠한 측면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서드를 적용한 뒤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사실 인간이 보기에도 이 메서드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거나 시멘틱한 정보가 망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컷아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랜덤 패치가 만약에 특정 사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이것은 인간이 보기에도 이것이 어떤 클래스인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데이터 증진 기법으로서 정말 좋은 성능을 정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제한되었던 컷아웃, 믹스업, 컷믹스 같은 경우는 메서드를 적용한 뒤에 이미지의 시멘틱 정보가 망가지게 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그믹스 같은 경우는 메서드를 적용한 뒤에도 이미지의 시멘틱 인포메이션이 유지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실제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모델의 로버스트네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 논문에서는 기존 메서드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데요. 데이터 시프트를 발생시키는 이전 접근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그먼테이션 방법들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혹은 크로핑과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프리미티브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데이터 매니폴드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어떤 의미냐고 하면 단순히 기본적인 이러한 어그먼테이션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데이터 매니폴드를 많이 벗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들은 이미지가 빠르게 원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이터 매니폴드를 많이 이탈하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unrealistic한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면에 어그믹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간이 보기에도 시멘틱한 정보가 유지되는 형태로 데이터 증진 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그믹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디그레데이션이 완화될 수 있으면서 그런 어그먼테이션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컨벡스 컨비네이션은 이 두 개의 이미지, 두 개의 포인트를 그냥 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두 개의 점 사이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인터폴레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컨벡스 컨비네이션은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믹싱을 하게 되면 보다 인간이 보기에도 시멘틱한 정보가 유지가 되면서 다양한 어그먼테이션이 적용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데이터 증진 효과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어그믹스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이것을 여러 개의 노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본 이미지가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각각 나누어지는 이 갈래들마다 정해진 깊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뎁스가 정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최대 뎁스까지만 연속적으로 다양한 어그먼테이션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체인들의 즉 이러한 이 시퀀스, 이 체인들의 썸메이션을 구하는 겁니다. 이 가중치 썸메이션을 구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다 더했을 때 1이 될 수 있도록 즉 이 각 가중치를 더했을 때 1이 될 수 있도록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포인트가 있을 때 그 포인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즉 그 포인트를 연결했을 때 나오는 집합에서 그 내부의 한 점을 고르는 걸 흔히 말하는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미지 3개를 섞었을 때는 삼각형 형태로 집합이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서 한 점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진행한 결과를 실제 어그먼테이션 이미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랜덤하게 어떠한 어그먼테이션 기법들을 샘플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이 컴포지션을 고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러한 이 컴포지션들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믹스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한 이미지로 봤을 때, 즉 인간이 보기에 의미론적으로 원본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스킵 컨디션을 사용해서 일종의 스킵 컨디션이죠. 이 원본 데이터가 또 그대로 일정 비율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그먼티드 이미지와 이 원본 이미지 사이에서의 일종의 믹스를 진행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상세한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어그믹스는 바로 이런 식으로 전체 알고리즘이 구성되는데요. 먼저 모델 p-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위한 로스인 L이 있고 원본 이미지 이 X 오리지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오퍼레이션들, 즉 이 기본적인 어그먼테이션을 위한 프리미티브들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전시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포스터라이즈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그믹스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과 같은 함수로 구성됩니다. 이때 파라미터로 K와 알파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K는 그 갈래의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선 이미지에서 갈래의 개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즉 몇 개의 어그먼테이션 결과를 서로 합칠 것인지 그 체인의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체인을 쓸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트리 구조에서 너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즉 자식 노드의 개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체인에 최대 3개까지의 오퍼레이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즉 뎁스가 3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있을 때 3개를 뽑아가지고 이때 오퍼레이션이 총 3개가 나왔는데요. 이 3개를 그냥 하나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2개를 연달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3개를 연달아서 적용할 것인지 이 셋 중에서 즉 이 뎁스를 즉 최대 깊이가 3인 것이기 때문에 이 깊이를 1로 할지 2로 할지 3으로 할지는 랜덤으로 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체인을 실제로 함수로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W만큼 곱해주어서 실질적으로 특정 가중치만큼만 이렇게 만들어진 어그먼티드 이미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부분이 흔히 알려져 있는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 볼 수 있겠죠. 즉 엘러먼트 와이즈로 각 픽셀들마다 그 위치에 대해서 더하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 이해할 수 있으며 이제 여기다 추가해서 믹스업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믹스업 공식과 정확히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 M을 뽑고요. 이 M만큼 원본 이미지와 이렇게 만들어진 어그먼티드 이미지가 서로 믹싱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이 어그믹스 이미지가 실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어그먼트 앤 믹스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2개 만듭니다. 즉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어그믹스를 수행한 2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고요. 이 2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 원본 데이터 X를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그 확률 값이 그 확률 분포가 실제 정답과 유사해질 수 있도록 일반적인 분류 로스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일종의 컨시스턴시 로스를 제공합니다. 이건 흔히 SSL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로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원본 이미지에 대한 분류 결과 확률 분포와 이렇게 어그믹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2개의 어그믹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 3가지 확률 분포가 모두 유사해질 수 있도록 즉 원본 이미지에 대한 분포와 이렇게 만들어진 어그먼티드 이미지에 대한 모델의 확률 분포가 서로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SSL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사용해서 컨시스턴시 로스를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그먼테이션이 적용된 결과와 원본 이미지에 대한 결과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어그먼티드 이미지에 대해서 추출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마찬가지로 잘 러닝할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이 모델의 로버스트네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그믹스를 적용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미지넷에 대해서 콜옵션 에러를 계산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이미지넷 손상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손상되는 케이스에 대한 명시가 정상적으로 주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총 15개 케이스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총 15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평균 코럽티드 에러를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그믹스가 현저하게 코럽티드 에러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그믹스 방법이 일단 클린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향상된 애큐러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의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모델 학습과 비교했을 때에도 클린 애큐러시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증진 그 자체의 목적으로도 그냥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모델의 강건성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코럽티드 에러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클린 애큐러시도 좋아지고 데이터가 손상된 경우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한된 방법들과 이전에 제한되었던 다양한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이 어그믹스가 우수한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렸던 플립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시퀀스에 따라서 서서히 펄터베이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펄터베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평가하는 척도 또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그믹스가 이렇게 클린 애큐러시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펄터베이션에 대해서도 상당히 로버스트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냥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애큐러시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건성 또한 추가적으로 향상되는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런 어그믹스가 굉장히 효율적인 데이터 증진 기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어떤 이미지를 촬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블러 현상들이나 웨더 같은 현상들은 다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 거의 다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사실 이게 또 클린 애큐러시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모델을 배포했을 때 사용자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클린 이그젠플러만 학습을 진행했다고 치면은 거기엔 충분하지 않았을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가스 데이터 상으로 노이즈가 애초에 끼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블러 같은 현상은 사실 카메라를 들고 이동할 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잘 정제가 되어 있다면은 오히려 적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실제로 리얼월드 상황에서는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런 측면에서 있고 그래서 어그믹스가 가지는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그냥 일반화 성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손상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데이터 증진 기법을 넘어서는 이점들이 있는 거죠. 실은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실제 현업에서 많이 사용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업에서는 실제 배포된 앱에 사용자가 이미지를 올려서 분류 결과를 뽑아냈다고 했을 때 사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에다가 비전 시스템 달았다고 해볼게요. 실제로는 교통 상황에 따라서 눈이 존재하거나 앞에 보이는 사물에 어떤 여기 보이는 이제 프로스트나 프로그 같은 것들이 낄 수 있거든요.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낮이랑 밤이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일단 이 브라이트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고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 세계에선 우리가 배포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되게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냥 모델을 배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고려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화 성능 향상 목적뿐만 아니라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오토 어그먼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어그먼테이션 기법으로 제한된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클린 애큐러시를 높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건데 그냥 일반적인 어그먼테이션 기법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어그먼트 자체가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이 클린 애큐러시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손상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반화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넷 뿐만 아니라 여기 C510과 C500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코럽티드 이미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코럽티드 에러를 평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C510과 C500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15개의 코럽션에 대해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상들에 대해서 고려를 한 건데요. 알 수 있는 거는 아키텍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여기에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들어가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여기서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510과 C500에 대해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적용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이 코럽티드 이미지에 대해서 즉 손상된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기존 adversarial training이나 오토 어그먼트와 같은 방법과 비교했을 때, 또한 이전에 제안되었던 컷아웃이나 믹스업이나 컷믹스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전 메서드와 비교했을 때 이 오토 어그먼트를 포함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을 취해 보시면은 이 모든 각각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결과의 평균을 찍었을 때 비교적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캘리브레이션 목적으로도 본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캘리브레이션은 흔히 알려져 있는 이 모델 보정이라고 불리는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이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미스캘리브레이션이라는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스캘리브레이션은 이 모델이 뱉은 정확도가 실제 정확도를 반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델이 그냥 무작정 오버 컨피던트한 그런 결과를 내뱉는다고 하면 실제 그 이미지에 대한 정확도를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스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모델이 어떤 이미지를 강아지 클래스라고 분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아지 클래스에 대해서 컨피던스가 실제 그 강아지를 내포하고 있는 시멘틱 인포메이션에 비해서 너무 높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버 컨피던트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언급되는 미스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모델의 uncertainty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미스캘리브레이션을 매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루트 민 스퀘어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그 바이닝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이 너무 오버 컨피던트하거나 언더 컨피던트한 결과를 내뱉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저먼트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측정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어그믹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캘리브레이션 에러 또한 일관성 있게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또한 본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미하는 내용은 이 논문이 메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는 사실 펄터베이션이나 커럽션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내는지를 평가하는 게 기본적인 논문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이점으로는 이러한 캘리브레이션 성능 또한 향상되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걸 이 본 논문의 저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알아볼 건 어그맥스입니다. 얘는 유립스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소타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모델이 어떤 데이터의 손상에 대해서 모델이 로버스트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타 기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이름은 어그맥스고요. 논문의 full name은 Adversarial Composition of Random Augmentations for Robust Training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버스트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adversarial example에 로버스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common corruption에 대해서 로버스트한지를 평가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들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핵심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랜덤 어그먼테이션을 마찬가지로 합칠 건데 이때 합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adversarial하게 합쳐보자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모델을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어그믹스랑 비슷하게 랜덤 어그먼테이션을 진행할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컴포지션이 있을 때 그 컴포지션에 대해서 adversarial하게 합쳐보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어그믹스처럼 드리클렛 분포에서 뽑아가지고 각각 가중치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그먼티드 이미지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합치는 과정에서 한번 adversarial하게 합쳐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메소드 같은 경우는 학습을 많이 진행을 해보았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해 보시면 정말 간단한 것 같은데도 애큐러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corruption 데이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리 성능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되게 놀라울 정도로 실제로 경험을 했었는데 이 어그맥스 같은 경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딥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학회 중 하나죠. 유립스 2021년도 딥러닝 분야에서 가장 좋다 혹은 두 번째로 좋다라고 평가받는 학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그맥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어그맥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먼저 이 어그믹스와 기존에 알려져 있는 PGD 어택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이그젬플들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강건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진된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다이버스하면서 마찬가지로 충분히 어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전 방법들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 어그믹스 같은 경우는 다이버시티는 상당히 높지만 학습하기가 너무 쉬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헐드네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반면에 PGT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 만들어지는 adversarial example의 variance가 상당히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헐드네스는 상당히 높고 이 다이버시티가 낮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그맥스 같은 경우는 다이버시티와 헐드네스를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모델의 로버스트네스를 증가시키기에 적합하다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레진넷의 후속 논문 중 하나인 레진 넥스트를 이용해서 이 퍼널티널 레이어에서 뽑아낸 피처 디스트리뷰션을 시각화한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 어그맥스가 훨씬 더 다이버시티나 헐드네스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메서드에 비해서 더 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그믹스는 상당히 방법이 간단합니다. 보시면 이 어그믹스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 어그믹스에 간단한 아이디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Adversarial Attack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FGSM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Adversarial Attack을 할 때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가중치를 바꿔보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어그믹스 같은 경우는 이 M과 W를 이미 사전 정의되어 있는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 샘플링 한다는 점이 특징이었죠. 이때 M 같은 경우는 설명드렸듯이 베타 분포, 그리고 이 W 같은 경우는 듀레이클랩 분포에서 샘플링 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미 정해져 있는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M과 W를 샘플링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 모델이 어려워하는 방향으로 합쳐보자 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즉 어그맥스는 이 M과 W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백프로포게이션을 진행해서 보다 헐드한 케이스를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어그먼티드 이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바꾸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지를 합칠 때 가능하면 모델이 좀 어려워할 만하게 합쳐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전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일반적인 어그믹스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W랑 M을 찾을 때 단순하게 샘플링을 넘어서서 애드버서리얼하게 조금 더 어려운 조합을 찾아내서 이제 그것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W랑 M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이 X스타 같은 경우는 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어그먼티드 이미지를 최대한 어렵게 조합해서 모델이 어려워할 만하게 조합함으로써 기존의 어그믹스가 가지고 있던 너무 학습 데이터가 쉽다는 그런 단점을 개선해서 즉 헐드네스를 좀 더 강하게 만듦으로써 모델의 데이터 증진 효과를 더욱 크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전체 공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긴 한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M은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먼저 이렇게 다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습니다. M은 0부터 1 사이 값이 되어야 되고요. 이 W는 여러 개의 체인에 대해서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벡터로 볼 수 있겠죠. 차원이 B인 벡터로 볼 수 있고 각각의 벡터에 대한 원소는 0부터 1 사이 값이 되어야 되며 이 벡터를 1과 내적했을 때, 즉 원 벡터랑 내적했을 때 내적된 값이 1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합이 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열 벡터로 1을 그냥 쭉 곱해준 거랑 같기 때문에 이 값이 1이랑 같다는 말은 원소의 합이 1이다 라는 컨스트레인트가 걸려있는 상황에서의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상황에서의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여기에서 이 로스 값을 최대화시키는 M과 W를 찾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원본 이미지 X가 있을 때 이 M과 W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펑션 G는 이 어그맥스 기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설명드렸듯이 W랑 M을 이용해서 어그먼테이션을 적용한 뒤에 만들어진 어그먼티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러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모델이 로스 값을 줄이도록 원본 이미지의 레이블로 정상적으로 분류하도록 로스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목적 함수에서 이러한 M과 W를 적절히 설정하도록 만들어서 일단 로스를 증가시킨 뒤에 걔를 이용해서 즉 만들어진 헐드 케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걸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원본 이미지 X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학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믹스업을 진행할 때 어그믹스를 진행할 때 최대한 어려운 조합을 진행할 수 있도록 M과 W에 대해서
M과 W를 찾는 것인데 이러한 로스를 최대화하는 M과 W를 찾아서 그것을 각각 M 스타와 W 스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또한 어프로시메이션이겠죠. 당연히 로스를 최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FGSM이나 아니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PGD와 같은 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이러한 로스를 최대화시키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 가중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로스를 증가시키는 가중치를 얻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에 사용되는 최종 목적 함수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증진이 완료된, 즉 어그맥스가 완료된 이미지에 대해서도 원본 이미지로 분류하도록 만들고 또한 원본 이미지, 즉 원본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해서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서 제가 어그믹스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고요. 이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원본 이미지, 그리고 어그믹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앞이랑 동일하죠. 그때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어그믹스로 만들었던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 두 번째만 일반 어그믹스를 이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하고요. 이 세 번째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그맥스를 이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해서 이 모델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즉, 이 세 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확률 분포,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일관성을 갖도록 학습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보다 다양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이러한 컨시스턴시 로스를 추가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그맥스로 만들어진 이미지 그리고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컨시스턴시 로스를 추가해서 일관성 있게 이 모델이 유사한 결과를 뱉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상에서 우리는 이 W를 직접적으로 옵티미제이션 하지 않고 이 P라는 걸 이용해서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맥스를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디리클렛 분포랑 유사하게 됩니다. 즉,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벡터의 모든 원소의 합이 1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거쳐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P는 실제로 스케일이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이 아웃풋 W 벡터의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를 거치기 때문에 이 벡터의 모든 원소의 합이 자연스럽게 1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모든 원소의 값들이 그 스칼라가 되겠죠. 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소프트맥스 펑션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P를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고요. P는 이때 마찬가지로 벡터로 볼 수 있는데 B차원의 벡터이지만 각각의 값들이 각각의 원소가 실수 형태의 스칼라인 형태로 이 컨스트레인트를 우회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스를 최대화하는 M과 P를 찾은 뒤에 이때 P를 이용해서 W 스타를 찾은 뒤에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적인 M과 W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어그맥스를 수행한 결과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름 자체가 되게 특이하죠. 본 논문에서는 Dual Batch and Instance Normalization 이라는 걸 제안하는데요. 듀빈이라고 제안한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 정교화를 진행하는데 정교화 레이어를 단순하게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배치 놈과 인스턴스 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 그룹 레벨의 스태티스틱스를 디스인탱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우리가 피처들이 있을 때 이 피처들은 그룹 레벨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잘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때 디테일하게는 이 클린 이그젬플과 보다 어려운 코널 케이스 어그먼티드 샘플이 있을 때 엄밀히 말하면은 일반적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어떤 보다 헐드한 코널 케이스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두 개에 대해서 그룹 레벨의 스태티스틱스가 다른 것이 보다 이상적이라고 본 논문에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룹 레벨 스태티스틱스가 서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듀얼 배치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C 채널에 피처 텐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반반 쪼갭니다. 채널 레벨에서 절반씩 쪼개가지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인스턴스 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클린 같은 경우는 배치놈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adversarial example 같은 경우는 auxiliary 배치놈에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 클린 example과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배치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그룹 레벨의 스태티스틱스를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본 메서드의 목적인데요. 확인해 보시면 그림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클린 example과 adversarial example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피처의 스태티스틱스가 다를 것이라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통계적인 특성을 이 피처 레벨에서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분리해서 캐치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어그먼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어그먼테이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어그먼테이션 다이버시티를 위해서 인스턴스 레벨에서의 피처도 고려해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인스턴스 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배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이미지마다 서로 다른 스태티스틱스를 고려하도록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죠. 즉 서로 다른 스태티스틱스를 고려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 왼쪽 파트에서는 즉 전체 피처 맵에서 피처 텐서에서 이 절반에 해당하는 절반 파트는 IN 레이어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어그맥스에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이 분산을 확인해 보시면 이 베리언스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이 베리언스가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알고리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그맥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어그맥스를 진행할 수 있냐면요. 원본 이미지 X가 있고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에 대한 정답 원핫 레이블 벡터 Y가 있고요. 언제 멈출 것인지 즉 우리가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일종의 adversarial한 조합을 만들 때 충분히 adversarial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위협적이다 라고 하면은 손실함수를 충분히 높였다고 하면은 early stopping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걸 위한 파라미터가 K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최대 스텝 사이즈는 N이고요. 그리고 스텝마다 사이즈의 크기는 알파입니다. 그래서 매번 스텝마다 알파만큼의 사이즈를 밟게 되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요. 실질적으로 어그맥스 함수는 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류 모델은 F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로스 함수까지 주어졌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 어그맥스 이미지 X 스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 M과 P에 대해서 랜덤 샘플링을 진행해야겠죠. 또한 W 같은 경우는 설명드렸듯이 이 P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X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어그맥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N번만큼 반복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디언 어센트를 이제 진행을 해서 손실함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먼저 M에 대해서 일단 P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동시에 초기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즉 M과 P에 대해서 정확히는 이제 편미분이랑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로스 함수를 높이기 위해서 M과 P 각각을 다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얼터네이티브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매 스텝마다 이제 이 N번만큼의 최대의 스텝을 반복하는데 매 스텝마다 먼저 M을 업데이트합니다. 여기 보이는 공식은 설명드렸던 그 adversarial attack에서 PGD learning과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이 알파만큼 업데이트를 수행한 뒤에 0과 1 사이로 잘라내어 주어서 단순하게 그냥 클리핑을 해주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젝션이죠. 이걸 시켜줌으로써 0과 1 사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범위를 즉 컨스트랜트를 만족을 시켜주면서 P 또한 마찬가지로 업데이트합니다. P 같은 경우는 별도로 컨스트랜트를 별도로 클리핑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맥스를 거치기 때문에 값이 자동으로 0과 1 사이의 범위로 한정이 되면서 전체 원소의 합이 1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W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X가 이 어그먼티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이미지가 모델을 충분히 속일 정도로 어려운 케이스라고 한다면 즉 이 C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속인 횟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미지가 모델을 속였다면 이 C를 카운트해주고요. 이 C가 K가 되었을 때 스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충분히 어려운 케이스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C가 K랑 같아졌을 때 멈추도록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X스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K값을 1로 설정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이제 한 번 속이면 끝인 겁니다. 이 K값을 1로 설정을 해서 지금 모델이 속이면 바로 멈추도록 만들어 주었고 이 N 같은 경우는 최대 스텝 사이즈가 5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즉 5번 이상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델을 못 속였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져 있던 그나마 헐드 케이스인 것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알파 같은 경우는 이 M 같은 경우는 값이 전체 범위가 0과 1 사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0.1 정도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어그맥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이는 알고리즘이 전체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즉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T 같은 경우는 전체 이터레이션 횟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에폭보다 작은 개념이죠. 한 번 배치 사이즈만큼 이미지를 포월드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걸 보통 우리가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T1만큼 학습하는 과정에서 매번 배치만큼 샘플링합니다. 샘플링을 해주고 매 배치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어그맥스를 수행한 결과 이미지 X스타를 얻도록 만듭니다. 이미지를 얻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오브젝티브 펑션과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어그먼티드 이미지에 대해서도 원본 클래스로 분류를 하면서 또한 오리지널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로 원본 클래스로 분류를 하면서 이제 원본 이미지와 이렇게 만들어진 어그먼티드 이미지에서 이미지에 대해서 이 모델이 일관된 확률 분포를 내뱉도록 마찬가지로 이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해서 전체 로스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어그맥스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가 크지 않습니다. 이 어그맥스랑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종의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 가중치만 간단하게 몇 번 업데이트하면 될 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모델을 속이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멈추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 구현상 요구되는 시간이 훨씬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스텝 사이즈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7배에서 10배 정도 일반적인 학습 방법보다 느리게 동작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어그맥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 오버헤드가 크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로버스트네스를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이러한 장점을 언급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모델의 강건성을 평가를 한 겁니다. 이 디스트리뷰션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손상이 가해져서 노이즈나 블러 같은 것들이 끼었을 때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한 건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실험에서 사용했던 모든 아키텍처에 대해서 각각 아키텍처마다 일관성 있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그믹스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애큐러시 또한 높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SA는 스탠더드 애큐러시라고 해서 그냥 클린 이그젠플에 대한 애큐러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RA는 로버스트 애큐러시라고 해서 설명드렸듯이 데이터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아까 설명드렸던 어그믹스보다 훨씬 더 향상된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모델의 클린 애큐러시 또한 마찬가지로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목적으로도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CFR100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그믹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스페셜 트랜스폼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이용해서 일종의 분포가 변경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어그맥스까지 다뤄봄으로써 이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그리고 이 딥러닝 모델을 실질적으로 배포하는 측면에서 이 테스트 타임 때 손상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알아봤던 어그믹스나 어그맥스 이러한 메서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클린 이그젠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애큐러시를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데이터 세트에 손상이 발생하는 상황, 테스트 타임 때 어떤 코럽티드 이미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미지를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